여기 세 명의 여인과 윤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은 이른바 시바지로 들어올 여인들입니다. 그 세 명의 여인을 감시하는 윤씨 부인과 세 명의 여인은 각자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윤씨 부인 그녀가 직접 시바지 여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씨 부인의 음모를 세 명의 여인 중 과연 누가 알아낼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기슭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담장 너머로 은행나무 가지가 하늘을 가르는 그 집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는 이씨 문중이라 새긴 편액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언제나 쌍마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연보, 삼조를 섬긴 문신으로 한때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였지만 이연보의 풍채는 여전했습니다. 곱게 선 어깨, 무게감 있는 눈빛, 말수는 적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 아랫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고 문중 어른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집 안에는 단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요람이었습니다. 이연보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뒤 두 번째 부인마저 병으로 잃었고 세 번째로 맞아들인 윤씨 부인과는 어느덧 2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총명하고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고 노비 하나 함부로 내치지 않았으며 손님이 오면 예를 다해 대접했습니다. 이연보는 그런 부인을 신뢰했고 문중 사람들도 윤씨 부인의 내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배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임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 이후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임신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이연보 역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연보의 나이 58이 되던 해 가을, 그는 사랑채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문서를 들여다보던 중이었습니다. 붓을 쥐고 있던 손이 갑자기 힘을 잃더니 몸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노비들이 그를 부축했지만 이연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추스른 이연보에게 의원은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풍의 기운이 있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으며 무리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문중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이씨 문중의 우설은 5시 소슬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도포를 갖추어 입고 갓을 바로잡으며 사랑채에 앉았고 이연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문중의 큰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후사를 잊지 않으면 양자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연보의 눈썹이 굳어졌지만 문중 어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대에 걸쳐 쌓아온 이씨 문중의 혈통이 이연보에 대해서 끊길 수는 없다. 몸이 성하지 않은 지금이라면 더더욱 서둘러야 한다. 첩시를 들여 아들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연보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돌아간 뒤 이연보는 오랫동안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씨 문중의 혈통, 그것을 자신에 대해서 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이연보는 윤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옅은 회색 치마 저고리에 은비녀 하나를 꽂고 조용히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단정함은 여전했습니다. 이연보는 부인에게 어제 문중 어른들이 다녀간 일을 전하며 첩시를 드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니 부인도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울거나 소리 높여 반대하거나 혹은 말없이 물러나 안채에 틀어박힐 것이라고. 그러나 윤 씨 부인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첩시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첩시를 고르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연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야무지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연보는 잠시 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평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체념도 억울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연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이씨 문중 소슬대문 옆 담장에 방 하나가 붙었습니다. 방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조건은 후하고 분명했습니다. 이씨 문중에서 첩시를 구하니 나이 20세에서 30세 사이의 건강한 여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옥동자를 낳는 여인에게는 전답 5마지기와 은자 100냥을 내린다. 아들을 낳더라도 먼저가 아니면 수고비만 받고 아이는 두고 떠나야 한다. 딸을 낳으면 딸을 데리고 수고비를 받아 집을 나서야 한다. 방이 붙은 그 다음 날부터 소슬대문 앞에 여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등을 떠민 여인들, 병든 가족을 살려야 하는 여인들, 빚에 쫓기는 여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사정을 품은 여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면접은 윤 씨 부인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부인은 화려하지 않은 남색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상 앞에 곧게 앉아 한 명씩 불러들였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말은 적었습니다. 질문은 간결했지만 눈빛은 빠르고 깊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꼼꼼하게, 그러나 어딘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처럼 여인들을 훑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면접 끝에 3사람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채련이었습니다. 27살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혼인했다가 서방을 병으로 잃은 과부였습니다. 연두색 명주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련은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빠르고 총명하며 질문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하고 간결하게 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온 탓인지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한 이유를 묻자 병든 시부모님의 약값이 필요하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순이었습니다. 25살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에 자줏빛 끈을 메고 들어온 복순은 채령과는 다른 종류의 여인이었습니다. 계산이나 전략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 먼저 얼굴에 드러나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거짓말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지원한 이유를 묻자 오라버니가 큰 빚을 졌고 집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설아였습니다. 24살 충청도 어느 마을 출신이라고만 알려져 있었고 그 외의 내력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흰 명주 저고리에 회색 치마, 머리에는 아무 장식 없이 곱게 쪽을 진 모습이었습니다. 채련처럼 적극적이지도 복순처럼 소탈하지도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묘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지원한 이유를 묻자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윤 씨 부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놀람인지 확인인지 혹은 안도인지 그 복잡한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면접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채련, 복순, 설아. 세 여인이 이씨 문중의 첩실로 선발되었습니다. 규칙은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셋 중 가장 먼저 아들을 낳는 여인이 전답과 은자를 받는다. 아들을 낳아도 먼저가 아니면 수고비만 받고 아이는 두고 가야 한다. 딸을 낳으면 딸을 데리고 수고비만 받아 떠나야 한다. 절박한 사정을 가진 세 여인에게 이 규칙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이었습니다. 입성날은 초겨울 문턱, 서리가 내려앉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열리고 세 여인이 차례로 들어서자 노비들이 줄지어 맞이했습니다. 채련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어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거리, 별채의 위치, 노비들의 동선, 치밀한 눈빛이 집안의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두리번거리다가 마당 한쪽에 심어진 배롱나무를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계절이 지나 잎이 다 떨어진 나무였지만 굵은 줄기에서 묵직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그 나무를 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음을 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무엇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배정은 윤 씨 부인이 직접 했습니다. 채령과 복수는 행랑채 가까운 쪽에 별채 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아에게는 안채와 가장 가까운 별채에 가장 밝고 따뜻한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 비단 이불과 방석, 그리고 귀한 쑥뜸 화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채련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면접날 부인의 눈빛, 설아의 짧은 대답, 그리고 지금 이 노골적인 편에 채련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부인과 설아 사이에는 이 집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채련은 반드시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여인은 각자의 방에서 처음 맞는 이씨 문중의 밤을 보냈습니다. 채련은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복수는 품속에 넣어온 작은 주머니를 꺼내 쥐며 오라버니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기다란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세 여인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씨 문중에 첩실 셋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북촌 일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이야기, 우물가에서 속삭이는 말, 장날 행상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까지 이씨 문중의 첩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점점 부풀고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장 안의 실상은 소문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팽팽했습니다. 새 여인이 한 지붕 아래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이연보와 첩실들의 첫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고 마당을 걸을 때도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는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채련이었습니다. 채련은 결심이 서면 바로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 귀퉁이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노비 할머니 옆에 조용히 다가가 거들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비들도 어색해했지만 채련이 사흘을 꾸준히 반복하자 경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은 노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연보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파악해 갔습니다. 이연보가 아침 일찍 사랑채 마당을 걷는 습관이 있다는 것, 식사는 담백하고 기름진 것을 싫어한다는 것, 저녁에는 시를 읽는 것을 즐긴다는 것.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었지만 채련에게는 전략의 재료였습니다. 채련은 이른 아침 사랑채 마당에 나와 빗질을 하거나 꽃가지를 다듬으며 이연보의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동선을 맞추었습니다. 이연보가 마당을 걸을 때 채련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고 이연보가 지나친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지나침 없이 그러나 기억에 남을 만큼 채련의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성할 때의 연두색 명주저고리는 이연보와 마주치는 아침에는 단정한 하늘색으로 바뀌었고 머리에는 작은 은비녀 하나를 꽂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단아한 모습, 나이든 선비가 좋아할 만한 차림이었습니다. 복수는 채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집에 녹아들었습니다. 복수는 계산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어서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마당에서 노비 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뛰어나가 거들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루하루 이 집의 살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노비들은 곧 복순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특별한 전략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집 안에서는 낯선 따뜻함이었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 복순의 별명은 금세 복덩이 아씨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순은 방 안에 작은 등잔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베넷 저고리를 미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나와달라는 마음을 바늘 한 땀 한 땀에 담아서 복수는 오라버니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보다 먼저 뱃속에 건강한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설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조용히 마당을 거닐다가 방으로 들어가고 밥이 오면 먹고 해가 지면 다시 방에 들어가 불을 켜는 생활이었습니다. 노비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채련처럼 이연보의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보가 마당을 걸을 때 그의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채련도 복순도 아닌 설아의 방 쪽이었습니다. 설아가 마당에 나와 있는 날이면 이연보의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느려졌습니다. 채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연보의 시선이 설아에게 머문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설아에게 쏟는 관심이 갈수록 노골적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안채에서 사람을 보내 설아의 안부를 물었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설아의 방에 먼저 보냈습니다.
부인이 직접 설아의 방을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방문을 닫고 이루어졌습니다. 채련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와 윤씨 부인 사이의 연결고리, 면접 날 부인의 눈빛, 설아의 짧은 대답, 안채의 가장 가까운 방 배정,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편애. 이것들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채련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부인과 무언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채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여인 중 첫 번째로 이연보의 수청을 든 것은 채련이었습니다. 부인이 날짜를 정해 순번을 알렸습니다. 채련, 복순, 설아의 순서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채련은 수청을 드는 날 아침부터 몸을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분홍빛 명주저고리에 자줏빛 치마, 머리에는 모란꽃 비녀를 꽂고 향기 좋은 참기름을 살짝 발랐습니다. 화려하지 않되 기억에 남을 모습. 채련은 이연보 앞에서 예를 갖추며 조심스럽고 단정하게 행동했고 수청이 끝난 후에도 흐트러진 모습 없이 물러났습니다. 이연보의 눈에 예의 바르고 빈틈없는 여인으로 남는 것이 채련의 목표였습니다. 복순의 수청날은 달랐습니다. 복순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두렵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오라버니의 빚,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아이러니가 한꺼번에 밀려와 발이 떼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순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청을 마치고 나온 복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수청날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수청을 든 이튿날 아침, 이연보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표정에 어떤 온기가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이 그 표정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연보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았다가 놓으며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마당에서 목격한 채련은 숨을 삼켰습니다. 부인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채련이 본 부인의 표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채련은 그날 밤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연보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 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채련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물들이는 늦은 밤, 채련은 결심했습니다. 설아를 알아내야 합니다. 설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인과 설아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첩실 셋이 입성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이씨 문중의 담장 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당의 배롱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아침마다 우물 옆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노비들이 더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오가는 사람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이연보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쓰러졌던 초가을에 비해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아침 산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 몇 년은 더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연보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문중 어른들의 방문도 이어졌지만 이전과 달리 압박보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채련의 눈은 이연보보다 윤씨 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지만 관찰이 쌓일수록 이상한 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새첩 씨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채령과 복순에게는 집안 어른으로서의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챙겨주되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아에게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안채에서 노비가 설아의 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좋은 음식, 따뜻한 약탕, 두꺼운 이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직접 설아의 방을 찾아오는 일이 이제 격일로 이루어졌고 그럴 때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채련은 몇 번이나 그 닫힌 문 앞을 지나쳤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채련은 마당 한켠에 서서 설아의 방 창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등잔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두 개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설아의 것과 윤 씨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마주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부인의 그림자가 일어났고 문이 조용히 열리며 부인이 나왔습니다. 채련은 재빨리 몸을 담장 쪽으로 붙였습니다. 부인의 표정은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무거움 속에 이상하게도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확인한 사람, 혹은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나눠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채련은 그날부터 설아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은 바깥 출입이 잦은 노비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는 16살의 총기 있는 아이로 장날마다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막동이에게 작은 엿을 건네며 설아가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막동이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설아가 입성하기 전날 윤 씨 부인이 직접 설아의 짐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채련의 귀에는 작은 폭탄처럼 들렸습니다. 부인이 설아의 짐을 직접 챙기라 했다는 것은 설아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부인과 연이 닿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면접을 통해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채련은 이연보와의 수청 날에도 이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연보는 세 여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순번을 지키고 있었지만 설아에게 수청을 든 다음 날의 이연보는 다른 날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고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설아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련이 전략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복순이 따뜻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복순은 이 모든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부인이 설아를 편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순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오라버니의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마련하는 것. 첫 번째 아들이 아니어도 수고비라도 받으면 오라버니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노비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우물물을 길어다 부엌에 채워두는 것도 복순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복순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씨 문중 안에서 복순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비들이었고 노비들이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도 복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순에게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은 마당에서 설아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 설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복순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부인의 편애를 받고 있지만 정작 설아 본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날 설아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날이 춥지 않냐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냐고. 설아는 잠시 복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복수는 그 짧은 교환 속에서 설아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련은 그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부인의 편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편애가 설아에게도 부담처럼 보인다는 것. 그 역설이 채련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원해서 이 편애를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일방적으로 설아를 이 자리에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아도 어느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채련은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든 공모자든 설아의 비밀이 이 집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입성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각 부엌에서 일하던 노비 여인이 설아의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고 사흘째 되던 날 설아는 아침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냄새가 역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설아가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이 노비들 사이에서 돌더니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안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설아의 방으로 사람을 보냈고 직접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했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안채에서는 아무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련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채련은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새 여인이 이 집에 입성한 날짜, 이연보와 첫 번째 수청이 이루어진 날짜, 수청이 돌아가는 순번과 간격, 그리고 설아의 입덧이 시작된 지금까지의 날수. 계산이 끝났을 때 채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관대하게 계산해도 설아의 입덧이 이렇게 빨리 시작된다는 것은 이연보와의 수청으로 생긴 아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시점을 역으로 계산하면 설아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계산 실수일 수 있었습니다. 입덧은 사람마다 다르고 임신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원을 부르고 그 결과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아의 배가 또래 인부보다 이미 조금 크다는 것도 채련의 눈에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튿날 채련은 설아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물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설아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채련은 조심스럽게 설아의 안색을 살피며 입덧이 일찍 오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척. 설아는 채련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아는 부인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설명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말로 하는 어떤 부인보다도 더 분명하게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방을 나와 마당을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아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이 집의 후사를 이을 아이가 이연보의 피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채련의 머릿속에서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첩실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씨 문중의 대를 잇는 일, 이연보의 혈통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같은 무렵 복순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계산을 하는 여인이 아니었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설아의 입덧 소식이 전해진 날 윤씨 부인의 표정이 기쁨이 아닌 초조함처럼 보였다는 것을 복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 같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마땅한 부인이 왜 잠깐 흔들린 표정을 보였을까? 복순은 그것을 체련처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켠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 자신도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왔고 밤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복순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빌어온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기뻤지만 이 아이가 딸이라면 데리고 나가야 하고 아들이라도 설아보다 늦으면 수고비만 받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복순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날 밤 더 정성스럽게 베네 저고리에 바늘을 놓았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이른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노비 막동이가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채련은 항상 그 동선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채련이 직접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전부터 막동이에게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장에서 만나는 행상꾼들 중 충청도나 그 아래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설아라는 여인의 이름이나 그 고향 근처 이야기를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채련의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에서 만난 포목 행상이 충청도 어느 마을 출신이었는데 설아라는 이름을 대자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행상꾼은 그 마을에서 설아가 꽤 이야기거리가 됐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설아가 마을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 인근 고을의 유씨 집안 서방님과 깊이 정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유씨 서방님은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자제로 그 마을에서 한 계절 이상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채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씨, 윤씨. 채련은 두 성씨를 마음속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막동이가 들은 것은 유씨였지만 한양 사투리와 지방 사투리 사이에서 유와 유는 종종 뒤섞여 전달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 성씨는 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오라버니가 있다는 것은 집안 노비들의 입을 통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막동이에게 그 서방님의 이름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준혁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채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의 오라버니 이름. 채련은 한 달 전 안채 쪽을 드나드는 노비에게서 부인에게 준혁이라는 이름의 오라버니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라버니는 한양에 거주하지 않고 각지를 떠돌다시피 한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윤씨 부인의 오라버니 준혁과 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은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아를 이 집 첩실 면접에 들어오도록 직접 연결해 주었습니다. 설아의 뱃속 아이는 이연보의 아이가 아닌 부인의 오라버니 준혁의 아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 아이가 이씨 문중의 후사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이 집을 잇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방 안에 혼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증거가 부족하면 이연보는 부인의 말을 들을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부인의 노련한 반박을 채련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련 역시 메스꺼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기름 냄새가 역겨웠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채련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자신도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쁨보다 복잡함이 먼저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은 바랐던 일이었지만 설아의 아이가 이미 이 집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채련이 아들을 낳더라도 먼저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라면 수고비만 받아 떠나야 했습니다. 채련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그리고 설아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는 것.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의 임신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후 복순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베네쩌고리를 꺼내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세 여인이 모두 임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연보는 그 소식에 흡족해하며 세 여인의 몸조리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모처럼 이씨 문중의 안팎이 들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세 여인의 임신 소식이 모두 전해진 날 저녁 부인은 안채에 혼자 앉아 등잔 하나만 켜두고 오래도록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감정이 지워진 것처럼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채련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설아가 아이를 낳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이씨 문중의 후사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면 그 뒤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세 여인의 배가 모두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설아의 배가 가장 컸습니다. 채련은 매일 아침 마당에서 설아의 배 크기를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임신 주수는 다른 두 여인보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채련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을 택했습니다. 이연보가 사랑채에서 혼자 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채련은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친 뒤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이연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아의 입덧이 다른 여인들보다 현저히 빨리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배 크기가 이 집에서의 수청 날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날 행상에게서 들은 이야기,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설아가 윤씨 집안 서방님과 정을 나누었다는 소문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이연보의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이연보 옆에 앉았습니다. 채련은 부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채련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의 시작 시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며 배가 빨리 불러오는 것 역시 체질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행상꾼의 소문은 이름 하나 일치한다고 해서 사실이 될 수 없으며
충청도에 윤씨성을 가진 양반이 어디 한둘이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되 예리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채련 자신도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는 처지에 유독 설아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고. 이연보의 시선이 부인에게서 채련으로 다시 부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연보는 채련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 사이에 괜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사랑채를 나오는 채련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련이 어떤 말을 가져올지 이미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오늘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의 패배가 채련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노련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설아가 아이를 낳는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 그날 밤 채련은 뱃속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 이 세상에 나와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채련이 난생 처음 아이에게 건넨 인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담장을 넘기 시작할 무렵 세 여인의 배는 모두 풍성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이씨 문중안의 모든 관심은 이제 출산에 쏠려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주기적으로 안부를 전해왔고 이연보는 하루에 한 번씩 세 여인의 방을 돌아보며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원은 한 달에 2번씩 드나들었고 좋은 산파를 미리 구해두었습니다. 그중 설아의 배가 가장 컸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별빛이 마당을 어슴풀에 밝히던 이른 시각, 설아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산파를 부르러 사람이 달려나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채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지시가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이연보는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그날 밤 이연보의 어깨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채련은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설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빛, 부인의 빠른 발걸음, 이연보의 굳은 표정,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설아의 방에서 힘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있는 이연보에게 고했습니다. 아드님이라고. 이연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환갑을 앞둔 남자가 마당에서 두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토록 기다려온 것이 지금 이 집에서 처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설아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채련은 문 사이로 부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채련이 이전에 보았던 그 완성의 미소였습니다. 오랫동안 짜놓은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사람의 표정. 그 미소에서 채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흘 후 복순의 방에서 상기가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씨 문중의 분위기는 이미 아들을 얻은 안도 속에 조용했습니다. 이연보는 복순의 출산 소식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지만 열흘 전의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 역시 복순의 방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길고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딸을 낳았습니다. 산파가 이연보에게 딸이라 알렸고 이연보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조리를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안고 울지 않았습니다. 딸을 받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왔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복수는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그 사실에 오히려 다행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이 집에 아이를 두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오라버니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닷새 후 복순이 딸을 안고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채련은 그 뒷모습을 마당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의 어깨가 굽지 않았습니다. 좁은 어깨였지만 그 위에 아이를 안고 걷는 복순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채련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이연보는 채련의 방 쪽을 한번 들여다보고 돌아섰고 윤씨 부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노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산파의 손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산파가 알렸을 때 채련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조그맣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울음소리. 채련은 한동안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이마에 뺨을 맞댔습니다.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출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연보가 사람을 보내 채련을 불렀습니다. 수고비를 건네주고 몸조리를 당부한 뒤 집을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단정하게 차림을 갖추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짐을 챙겼습니다. 전답도 없고 은자 백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서며 채련은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연보가 수고비가 담긴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채련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련의 눈빛은 두려움도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채련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알고 있다고. 그러나 진실을 알고서도 침묵한다면 이 아이를 안고 걸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채련은 차분하고 분명하게 설아 뱃속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입덧 시작 날짜와 배 크기를 역산했을 때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임신 상태였다는 것. 장날 충청도 출신 행상에게서 들은 설아와 윤씨 집안 서방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서방님의 이름이 준혁이었다는 것. 윤씨 부인에게 준혁이라는 이름의 오라버니가 있다는 것. 설아가 면접을 보러 오기 전날 부인이 설아의 짐을 직접 준비하라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밤마다 부인이 설아의 방을 찾아와 두 개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창호지에 비쳤다는 것. 채련이 하나씩 말을 꺼낼 때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연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연보는 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채련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이연보는 조용히 채련에게 마당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마당에 서서 닫힌 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연보는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사랑채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유모에게 맡겨졌고 설아는 혼자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 얼굴에는 산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연보가 물었습니다. 채련의 말이 사실이냐고. 설아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연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준혁이라는 사람이 윤 씨 부인의 오라버니가 맞느냐고.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아는 이연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오래, 똑바로.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이연보는 그 시선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아가 나간 뒤 이연보는 윤 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채련도 복순도 본 적 없는 부인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말문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되자 25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2번의 유산이 있었다는 것, 2번 모두 달을 채우지 못한 아이들이었다는 것, 그 뒤로는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긴 세월 동안 부인은 혼자였습니다. 이연보는 바깥의 일이 바빴고 문중 어른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으며 부인은 그 모든 것을 안채에서 홀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바지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인의 자식으로 이 집의 대를 잇겠다고 할 때 부인이 느낀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배신감이 오랜 고통과 뒤섞이면서 부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라버니 준혁이 충청도를 여행하던 중 설아를 만났다는 것을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의 핏줄을 이 집 후사로 올린다면 자신의 핏줄이 이 집을 잇는 것이 됩니다. 설아를 면접에 드리고 가장 좋은 방을 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이연보는 부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방을 나서는 이연보의 뒷모습에서 25년의 혼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없는 무너짐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윤 씨 부인은 홀로 방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대가로 이루어졌는지를 부인은 이제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채련은 이연보가 방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연보의 얼굴은 감정이 지워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채련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연보는 채련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소. 그 말이었습니다. 전답도 은자백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련은 그 말 한마디가 수고비보다 더 무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아이를 안은 채 소슬대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소슬대문 밖으로 나선 채련의 앞에는 좁고 긴 길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북촌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길은 예전에 왔을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채련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채련은 아이를 단단히 안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전답 5마지기도 은자 100냥도 없었습니다. 수고비가 든 보자기 하나와 입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채련의 어깨는 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더 가벼운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전략도 없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채련이 이 집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련이 집을 나선 그 시각, 이씨 문중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연보는 설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이연보는 설아에게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겠느냐고, 아니면 데리고 가겠느냐고. 설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아이는 이 집에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연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설아의 형벌이었습니다. 이연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내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씨 문중의 후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집에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본 뒤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복순보다도 채련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빈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연보와 윤씨 부인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고 한때 이연보가 안채에 자주 들렀던 것은 먼 옛날의 일이 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에게 소문이 닿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바지가 다른 남자의 씨를 품고 들어왔다는 것, 그 뒤에 마님이 있었다는 것. 이씨 문중의 명망은 소문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씨 문중의 이야기입니다. 채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채련이 돌아온 곳은 한양 성 밖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낮고 허름한 집, 마당에 쌓인 빈 약단지들, 그리고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채련을 맞았고 그 뒤로 기침을 참으며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련의 서방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져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채련을 보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채련은 아이를 안은 채 그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계산이 아닌, 전략이 아닌 그냥 웃음이었습니다. 서방이 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딸이었지만 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채련은 그 눈물이 아이의 성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채련은 보자기에서 수고비를 꺼냈습니다. 전답도 은자 100냥도 아니었지만 당장 서방의 약값은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채련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버텼던 마당의 작은 나무에서 연두색 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채련은 아이를 다시 가슴에 안으며 그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생명이었습니다. 채련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계산하는 여인에서 살아가는 여인으로 이씨 문중의 기억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서방의 병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은 마을에서 부녀자들의 바느질 품앗이를 이끌며 살림을 꾸렸고 총명하고 빠른 머리는 이제 전략이 아닌 삶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씨 문중에서 가져온 것은 수고비와 딸 하나,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만으로 채련은 충분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채련의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이연보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정갈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채련이 진실을 고하지 않았다면 이씨 문중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 용기에 뒤늦게나마 감사를 전하며
작은 것이지만 아이를 위해 써달라는 말과 함께 전답 2마지기에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련은 그 문서를 받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전답 5마지기와 은자 100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련은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올바름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련은 문서를 반듯하게 접어 서방에게 건넸습니다. 서방은 채련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그 아이를 향해 2팔을 벌렸습니다.